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선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선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지난 주말 평택을 다녀왔습니다. 참 많이 변했더군요. 고덕 삼성 반도체 단지에 KTX 평택 지제역이 개통되면 수서역이 20분대라니. 게다가 그 중심에 자이가 총 5,705세대 중 1,849세대를 분양한다더군요. 저도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려볼까 합니다. 자이더 익스프레스 1800-5743 GS건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최근 정부의 메르스 늑장 대응에 여당까지 함께 직격탄을 맞아서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뒤늦게 마련된 수습책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국민들 역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에서는 새누리당 이명수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직접 얘기 나눠보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늑장 대응을 했다, 이런 정부가 네네. 늑장 대응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별 시각 차이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듣고요. 저도 보건복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사전에 작년부터 챙긴다고 챙겼습니다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벌써 이제 20일째가 됐거든요. 확진 환자가 처음 나온 뒤에 예. 이제 사망자도 늘어나고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이거는 하여튼 조기에 빨리 확산을 방지하고 빨리 이걸 이제 조기에 종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한 대로 최초의 대응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그때의 그 상황 인식이나 판단, 대응이 좀 잘못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왜 그런 걸 좀 초기에 그걸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보건복지부나 관련 공무원들이 애는 씁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참 충격도 드리고 또 실질적인 피해를 드린 데 대해서 참 뭐라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예. 그래도 지금 조금 시간은 늦었습니다만 여야가 어쨌든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실제로 메르스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또 야당의 입장을 들어줬잖아요. 하나 빼놓고 네네. 다 들어줬더라고요, 여당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민이 또 인정을 할 것 같지만 지금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일정한 그런 시스템에서 착착 움직였으면 이제 지금 이렇게 정말 우왕좌왕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안 보였을 텐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확산이 된 거거든요. 예.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게 정부 차원에서 우선 격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이 조치가 좀 빠른 시간 내에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컨트롤 타워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지금도 컨트롤 타워가 지금 자꾸 이제 혼란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총리 대행이 확실한 정부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반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조치하도록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그렇게 미리 이렇게 걱정만으로 대해지는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이 말씀들 하는데 정말 그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기침 조심하고 그런 예절 정도 지키면서 우리가 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안정된 의식, 그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거를 확산을 더 이상 방지하고 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어떤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 못했던 거, 그걸 지금이라도 빨리 제대로 조치하고 국민들도 함께 이제 정부를 신뢰하고 이런 위생 문제에 함께 참여해서 이게 우리 걱정하고 공포감 갖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메르스 자체보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더 확산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인식하고 이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런 인식을 함께하고 참여하고 챙기고
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예. 지금 공포감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이명수 위원장께서는 사실 지금 현재로 따지면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그죠? 네네. 네. 이 충남 아산이 더군다나 지역구신데, 예. 이 첫 메르스 환자가 충남 아산 서울의원에서 지난달 15일 경기도 평택성모부로 이동해서 4일간 입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충남도 상당히 불안해할 것 같아요. 네네. 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뭐 말씀한 대로 아산에 이제 둔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평택 그 생활권 지역입니다. 이제 아하. 아산에 사는 분은 아니고 예. 아산에 사업장을 가지신 분이 중동에 갔다가 이 사업장에 들렀다가 감기 증세라고 판단해서 거기 둔포에 있는 병원에 들렀다가 이제 처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증상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평택으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또 옮겨가고 그다음에 삼성병으로 하고 이렇게 병원을 여러 군데 전전하면서 하면서 이 문제가 좀 커진 겁니다. 지역 전체로 봐서는 뭐 나름대로 그 공중보건의료기관을 비롯해서 보건소나 이런 의료원 이런 데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나 이런 그 민심의 향방은 지금 말씀한 대로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냐, 더 확산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공포감이 지역에 함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시죠. 한나라당 대표로 지낸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최고위에서 이 지금 내각에는 위기 관리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네. 위기 관리할 사람보다도 사람이 없다는 것보다는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진 거죠. 우리가 작년에 그 세월호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안전 관리 이런 문제를 우리가 걱정을 하고 예. 새로 보완하자고 다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똑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 분야는 또 못 챙겼구나 그런 이 자괴감도 생깁니다만 미국 같으면 정말 이런 그 문제도요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여러 가지 필요한 대비와 이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된 거죠. 예, 안보적 차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네네. 국민안전처도 좀 더 능동적으로 이번 일에 개입하고 대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일만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나 외교부나 또 이 국토부나 행자부나 다 관련이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좀 작동이 좀 안 된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 네, 상당히 맞습니다. 진행된 뒤에 늦게 이제 이렇게 지원 본부를 출범시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가 결국 늦어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강도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네네. 이 국민들의 신뢰가 이게 다시 되살아나야지 이게 좀 정책도 먹히는 법인데 네네. 이게 지금 신뢰를 국민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그래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지금 말씀한 대로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초기에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발표나 거기서 인지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SNS나 이렇게 비공식적인 그런 이 정보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고 그대로 자꾸 이게 위기시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가는 그런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시스템은 작동이 안 되고 국민 불식은 가중되고 이제 개인적인 행동이나 개별적인 이런 이 관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더 커지고 결국 확산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메르스 관련 문제지만 이게 좀 연관은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가는 문제 말입니다. 네네. 이 방미 이거 어떻게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세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꼭 야당이 주장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당에서도 그런 점을 이제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메르스 지금 이 질병 문제가 더 확산이 되거나 더 좀 그렇게 되지 않을 걸로 보고 그렇게 또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확산이 된다면 그런 문제도 좀 상당히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참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는 어차피 대통령이 모든 국정에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자꾸 대통령이 뭘 하냐 그러는데 아까 말씀한 그런 방역 시스템이나 이게 돼 있으면은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안 하든 간에 우선 제대로 작동이 되면 사실은 이게 얼마든지 초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전쟁 중인데 대통령이 쏘라고 해서 쏩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시스템만 돼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의 체제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 최종 국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뭘 하냐, 뭐 대통령 리더십이 작동 안 한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뭐 보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이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사스나 신종플루나 콜라 때 다 이게 경험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그 이후에 그런 시스템만 제대로 우리가 구축을 했다면 아하. 얼마든지 거기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예. 자꾸 대통령만 쳐다보냔 말입니다. 어. 그래서 대통령이 물론 이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뭐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뭐 예. 이제 나서고 있고 지금 저 말씀한 미국의 순방 문제도 그런 점에서 만약에 더 이것이 확산된다면 신중하게 좀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스 말씀하셨는데 그 사스 때는 그렇다면은 매뉴얼이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2003년 당시에. 그때는 나름대로 초기 예. 대응을 비교적 지금보다는 훨씬 좀 잘 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바로 총리가 이런 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바로바로 그 어떤 조치에 대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 예상보다 조기에 크게 확산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하. 그런 노하우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저희들도 그게 의아합니다. 근데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왜 그러냐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인데 보건의료 쪽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 말씀하는데 감염 내과 전공한 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의사가 한 30여 명 있는데 감염 내과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예. 이게 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게 정말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전문성이나 일의 일관성, 체계성 이게 안 잡혀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가 싶어서 예.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예.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뭐 청문회 형식으로 아주 혼이 난 모양인데요. 네네. 일이 어떻게 조금 수습이 되면 문영표 장관에 대한 책임 문제도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땐 거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 중에 한 분은 장관이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예. 우선 그 직위 자체로 봐서 피해가기는 어렵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잠 못 자고 고생한 건 압니다만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대처하지 못한 책임에서 피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전문성 관련해서 말씀하고 의료도 다 하고 또 복지도 다 하는 두 가지 겸한 사람 없겠습니다만 인사상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장관이 복지 전문가면 차관이 의료 보건의료 쪽이라든가 이런 어떤 좀 배려가 좀 있었으면 이런 것도 좀 덜했는데 모두 다 지금 복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복수 차관제를 두어서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에 한 분이 차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복지부에 처음 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는데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죽하면 제가 법률로 개정안을 다녔습니다. 정부지시법 개정안. 지난번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본다면 아무래도 우선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수습 이해 문제는 인사권자가 하겠지만은 저희로서도 결국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이명수 의원이었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오늘도 메르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 지금 메르스 공포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예계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연예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메르스 감염이 아니라 메르스 공포의 확산으로 인해서 연예인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김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지금 연예계에서는 뭐 메르스 환자나 뭐 자가 격리자 이런 거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메르스 환자가 또 밤새 8명이 늘어서 예. 90명을 넘어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계와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 메르스 환자 또 혹은 격리자가 나오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예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여타의 산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마스크 인증샷을 올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는 이유들 중에서는 연예계들이 이렇게 조심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 산업들의 그 지금 오셔서 함께 그 즐거움을 갖다 나누는 것들이 위험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인증샷 플레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지금 현재 연예계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2009년, 2003년 사스가 퍼졌을 당시에도 연예계가 좀 상당히 떨어진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각 방송사 프로그램 녹화가 취소되고 공연도 취소되고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연예계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사람이 모여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연예계 사업의 속성이잖아요. 예. 자, 일단 프로그램을 그 만들기 위해서도 어디 가서 촬영을 하거나 혹은 뭐 공개 방송을 하거나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취소하고 있죠. 예.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JTBC 학교 다녀왔습니다 같이 학생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공간들 잇따라 예. 지금 촬영이 취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영화계에서 하는 제작 발표회, 드라마계에서 하는 그런 뭐 그 제작 발표회 이런 제작 발표회들도 계속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지금 연예인들이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예. 그 중요한 그런 활동이 각종 지역 축제나 대규모 행사들이잖아요. 예. 이런 축제들이 일방적으로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예기획사들의 시름이 굉장히 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게 취소돼가지고 굉장히 시름이 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작년에 터진 세월호 이 사태부터 상당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도나고 망한 에이전시 기획사가 상당히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뭐 신종플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세월호 그리고 지금 이번에 메르스까지 어떻게 보면 주기별로 한 번씩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웬만큼 자본력을 갖고 있는 그 연예 기획사라든가 뭐 에이전시라든가 또 공연 기획사 이런 곳들은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김장훈 콘서트 같은 예. 그런 김장훈 콘서트도 대략 10,000여 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콘서트였거든요. 이런 콘서트가 한번 취소가 되면은 그 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은미 씨라든가 또 더 바이브 패밀리 콘서트 이런 곳들도 이은미 씨 같은 경우도 그 경기문화재 전당이니까 한 1,000여 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행사였을 테고 또 야외음악당에서 열릴 더 바이브 같은 경우도 뭐 수천 명 이상 모이는 그런 콘서트인데 예. 지금 보면은 UMF라고 해가지고 대형 락 페스티벌 하나만 아직까지 연기하겠다는 말이 없고 이건 한 10만 명 정도 모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은 더욱 이미지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연예인들의 콘서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예전에 그 신종플루 때 사실은 가장 심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는 실제로 연예인들 중에서 아들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여파가 커서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 이명필 씨 같은 경우도 그 공연이 없어지고 행사가 없어져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한 적이 있고 이문세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비상에 걸렸다는 상황들을 SNS를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게 또 한류 열풍에도 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한류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혐한류가 다시 고개를 들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에 출장을 간 한 한국인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죠. 예. 그래서 중국 여론이 갑자기 좀 안 좋아졌죠. 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중국으로 와서 공연을 하거나 뭐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근데 단지 중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요. 어허. 아예 한국에 가서 예. 뭐 병원을 들리지 말라 이런 식의 지침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되면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여파가 줄어들 수 있을 텐데 한 달 이상 더 이어지게 된다면요. 그야말로 한류의 성장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아가씨, 나 홍제동 김수미예요.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알려줘봐.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어머, 이 아가씨가 유격대를 낳았나봐. 쌤에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카트 외웠어 2588.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메르스 관련해서 오늘 연속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송 들으시면서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272님, 현 메르스 사태는 미국에서도 안보적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대통령이 방미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신율 교수님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시원하게 야단 한번 쳐주세요. 이거 참. 예. 6902님, 이명수 의원 인터뷰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탓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과 매뉴얼 부재를 먼저 한탄해야 할 겁니다. 8200님, 전 국민이 공포에 빠지기 전에 확진자 병원 공개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0435님, 서울 경기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메르스 대책이 준비돼야 할 겁니다. 이런 글들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준비 잘 해야겠죠. 늦게나마. 자,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쇼핑하는 곳이 다 할인받는 곳. 롯데 올마이 쇼핑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모처럼 딴 얘기 좀 하네요. 메르스 얘기만 계속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경기장 사후 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떠넘기려고 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이 지난해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이 논란의 핵심은 사후 활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이 끝난 뒤에 적자 운영이 뻔한데 큰 돈을 들여서 경기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자는 이 경기장 재배치, 분산 개최 논란, 또 이 기존 경기장 리모델링 같은 것들이 이제 대안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 강원도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강하게 반발을 해서 거의 원안대로 지금 경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 강원도 지역의 태백, 영월, 평창 이 정선을 지역구로 둔 이 새누리당의 염동열 의원이 이 평창올림픽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강원도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기는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그 법안은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원래 명칭이 이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거든요. 이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이 서울올림픽 경기장 시설 유산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염동열 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 법률에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명칭에서 서울을 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명칭을 고쳤기 때문에 서울올림픽뿐만이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의 관리 책임도 체육진흥공단에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강원도는 사후 활용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올림픽 경기장 지어놓고 정작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게 되는데 이 체육진흥공단이 되게 되는 체육진흥기금 이거 전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왜 국제축구연맹 FIFA 블래터 회장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 사퇴한 거 이 사람 만나보질 못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퇴하고 난 것까지는 그런데 이게 부패 스캔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게 좀 그런 모양이에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제대로 치러질지 모른다. 이런 전망 나오는 모양이죠? 이 말씀하신 이 블래터 회장이 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제 배경이 FIFA의 부패 스캔들인데 어떤 부패냐 하면은 이 카타르 월드컵하고 러시아 월드컵 개최지 선정할 때 뇌물이 주고 갔다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카타르 월드컵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박탈해야 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왔었고요. 러시아 월드컵은 2018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개최권 박탈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어제 이 도메니쿠 스칼라 FIFA 이 회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증거가 나온다면은 이 카타르와 러시아의 개최권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FBI하고 이 스위스 검찰이 FIFA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에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대로라면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도 이 개최지 변경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자, 지금 시각 8시 38분 1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으로 막바지 출근 차량들이 몰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곳곳으로 사고 소식도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아침 빠르게 갈 수 있는 비결은 역시 안전한 마음이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원릉분기점과 중랑교 사이 3차로에 사고가 나서 부근으로 어려운데요. 동부간선도로 따라 강변북로 쪽으로 쭉 내려서는 길은 군자교 일대를 제외하면 거의 전 구간 막힌다고 생각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5차로에 사고가 나서 어렵습니다. 이전으로는 그래도 조금씩은 풀려가는 추세라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로는 영등포 로터리에서 물레동 사거리, 반대쪽으로는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김복준 수사반장이 출발 새 아침에 이 사건을 의뢰합니다. 수사반장의 사건 의뢰. 반장님,
오늘 사건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택배입니다. 택배. 예, 이게요, 이런 이 코드를 딱 치고 나면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김복준 박사님이 나와 계신 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다 아는데, 아, 김복준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도 좀 뭐하긴 뭐합니다만 어쨌든 인사는 해야겠죠. 네. 예, 오늘도 한국범죄연구소 김복준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좀 민망하네. 예. 그 택배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예, 예. 이게 그 4일이었었죠. 전남 나주에 사는 한 60대 여성 집으로 택배 상자가 하나 배송이 됐는데, 예, 예. 아, 이거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갓 태어난 여자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그러죠. 맞습니다. 예. 아유, 이거 진짜 끔찍한 일인데 바로 이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예, 요거 예.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예. 메르스 공포, 이거 지금 전국이 굉장히 여기에 빠져 있는데, 예. 메르스 때문에 범죄자 한 명이 검거돼. 이게 웃지 못할 사건이죠. 사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즘 말로 우픈 사건인데요. 네. 예. 예, 아마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분인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중국 분입니다. 중국 분. 예. 파오모 씨라는 분인데 아마 예. 29살의 중국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서 부동산 그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2011년도경에 그 중국 내에서 타인의 어떤 그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 돈으로 한 3억 6천만 원, 그 중국 돈으로 200만 위안 정도를 이제 이른바 이제 사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우리나라로 도주를 했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었는데, 요번에 한국에서 메르스가 퍼지니까 이 사람이 메르스가 무섭다고 6월 4일 날 야오닝성에 있는 그 다롄 공항으로 자진 입국을 해서 검거가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메르스가 아마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 착한이란 거 이거 딱 하나네요. 딱 하나입니다. 네, 딱 하나네. 예. 예. 참, 근데 아니 우리나라에 있다가 그럼 다른 나라로 도망가도 되잖아요, 사실은. 아, 근데 이건 여권의 문제가 따르거든요. 여권의 문제가 따르고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어떤 도피 생활에서 피로도가 좀 가중됐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자, 이 택배 얘기로 다시 돌아올 텐데, 이게 신상의 택배 사건, 이거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이게? 이 여자분이 아마 그 전남 나주 분인 것 같은데요. 60대 여성이요? 아니 이제 저 30대죠. 용의자가요? 용의자가 잡힌 용의자가. 예, 잡힌 용의자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남편하고도 결혼을 해서 예전에 이제 아이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혼한 상태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가족하고 나주 집에 어머니하고는 아마 이제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집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택배를 붙인 겁니다. 자기의 친어머니? 친어머니죠. 예, 나주에 있는 친어머니. 어머니가 그 택배를 열어보니까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그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지. 아니 왜 그랬대요, 그게? 이제 아마 올라와서 이 포장마차 같은 데서 이제 혼자 생활하고 고시원에서 월 25만 원씩 주고 이제 살았어요, 남편 없이. 근데 이분이 이제 아마 작년경에 이제 남편 이외에 어떤 다른 분을 자기가 다니던 음식점 점장하고 사이 동거를 한 4년 했어요. 한 4개월 정도. 그때 아마 이제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한 상태로 또 헤어졌죠. 그 점장하고도. 그 상태로 이제 다니다가 당일날 오후 2시경에 포장마차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올라오다가 계단에서 이제 산통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급하니까 애를 데리고 이제 그 고시원 방으로 들어가서 애가 울으니까 이제 애를 입하고 코를 이제 비구 폐색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막은 거죠, 그러니까. 예, 막아서 거기서 사막을 했는데 한 6일 동안 이제 영아를 살해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부패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 딴에는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쪽지를 써가지고 강동구에 있는 한 우체국에 가서 택배로 어머니한테 보낸 겁니다. 예. 아니 그런 그 생각은 도대체 그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글쎄 현재 이웃집 주민들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정도의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약간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런데 어제 또 경찰에서 발표하기로는 평상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 어저께 일단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의 고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늘 좀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거예요.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어쩌면 자신의 앞길을 좀 막는 어떤 존재처럼 인식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아 살해의 어떤 고의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고의성이 있다. 예? 근데 이 당사자 그러니까 이 30대 여성은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울지 않을 때까지 입을 막았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영아 살해는 영아 살해죠. 예, 영아 살해입니다.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고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영아 살해는 이것도 존속 살해. 존속 살해는 또 따로 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그렇죠. 그 존속 살해는 처벌이 훨씬 더 커요. 근데 이게 존비속 살해 아닙니까 이게? 예, 존비속 살해인데 비속 살해는 현재까지는 딱 특별히 없습니다. 영아 살해만 규정하고 있고 처벌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뭐 이거 단독 범행이라고 그러면 경찰은 결론을 진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거했던 점장, 음식점 점장하고 혹시 공모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DNA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애 아버지가 누군지 여부를. 그리고 이제 아마 종합적으로 CCTV라든지 당일날 행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그 친모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해요?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 김 박사님 예전에 일선에 계실 때 좀 수사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뭐 꼭 제가 수사한 것보다도요. 최근에 나온 거 있죠. 울산에서 29살 먹은 때린 거 때려서 알루미늄 마대자루로 때려가지고 2살 먹은 딸을 자기 친딸입니다. 글쎄요. 물론 두 사람이 소주 5병을 나눠 먹었어요. 아버지 아니 암만 술을 많이 먹어도 그렇지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하고 등을 때려가지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그제? 참. 이게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나서부터 아이를 자기가 직접 기른 사람들하고 한동안 그 어머니한테 충청도에 있던 어머니한테 맡겼다가 다시 데려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직접 나와서 처음부터 기른 거하고 그래서 맡겼다 데려온 경우에 요 차이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가족이면 좀 같이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근데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아동 학대는 계부 계모보다는 친부모의 학대가 더 많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일반 잘못 알려져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울산 칠곡에서 이제 계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계모는 마치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 마냥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범죄 통계를 내보면 2%만이 친부모의 계모나 그 계부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 학대당하는 거지 거의 98%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게 택배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친정 어머니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택배면 물건에 말이에요. 흉기라든지 죽은 쥐라든지 엽기적인 물건 이런 거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범죄죠. 큰 범죄입니다. 엄청난 범죄죠 이거. 이거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겪어봤는데요. 사무실에서 전화 왔어요. 그때는 휴대폰 없을 텐데 너한테 좋은 거 보냈으니까 집에 가서 받아봐라 하는 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혹시 폭발물 같은 거 넣은 줄 알고 급하게 집에 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사람 이제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가서 택배 온 걸 열어보니까 참 잔인하게도 이 고양이 목을 잘라가지고 넣어서 저한테 택배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범죄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감은 잡습니다. 그 당시에 조직폭력배 한참 단속 기간이라 조직폭력배들 소행으로 봤는데 현재까지 미검이지만 제 아내는 모르는 상황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참 그런 경우. 진짜 끔찍한 일인데. 그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건 노인 범죄인데 요새 노인들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90대 노부부가 부부 싸움 도중에 아내를 둔기로 때려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90대에도 이렇게 참. 아내분이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했죠. 아내분은 이제 93세. 이제 가해자는 91세인데 이제 아마 그 시비 끝에 그 흉기로 두
둔기입니다. 그러니까 둔기 그 쇠뭉치 같은 걸로 그 아내를 그 살해한 사건인데요. 이 노인들에 의한 어떤 우발적 범죄도 요즘에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전부 불만이 가슴속에 누적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건데 노인분들도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근데 분노 조절 장애가 나이 든다고 없어지는 게 그런 건 아닙니다. 불만이 누적되면은 어떤 도화선 역할만 해주는 게 있다면 터질 수 있는 게 분노 조절 장애인데요. 예. 노인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젊은 사람들보다 좀 억눌러 참고 예. 이성이 좀 지배하고. 근데 솔직히 단지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 아이고. 박사님이 포기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좀 미어지네요. 예, 좀 서러운 예? 느낌이 들죠. 예. 예. 아유, 저희도 좀 있으면 노인이 될 텐데 이게 네네. 참. 근데요. 예. 그 노인 범죄의 그러니까 범죄 대상은 대부분 또 노인분들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접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노인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많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노인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는 판결에서 어떻게 조금 뭐 참작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 이제 그 법을 적용하고 뭐 의유라는 거는 같은데요. 예. 다만 이제 구속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형은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남은 여생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 실무에서는 참작이 되곤 하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노인 범죄라고 얘기했을 때 노인분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상당수는 노인 대상 범죄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범죄가 진짜 너무나 많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보이스피싱 아니겠습니까? 보이스피싱 그렇죠. 이 보이스피싱 자식들한테 용돈 한 푼 두 푼 얻어가지고 꼼꼼하게 모아놓은 돈을 그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 훔쳐가는 건데요. 예. 정말 이거 요 얼마 전에도 돈 4천만 원 찾아놓으십시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저희가 알아서 조치해주겠습니다 했더니 노인분이 4천만 원 찾아갖고 냉장고 넣어놨는데 집에 가서 찾아간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보이스피싱으로 또 뭐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다가 맞아요. 국가안전처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보관하라 그래서 빼가는 거 다행히 경찰에서 검거한 적도 있고 뭐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는 노인분들을 모아놓고 지역마다 그 건강식품 팔면서 폭리 올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또 심지어는 외상으로 줘가지고 채권 추심 들어가서 또 경매까지 집을 해서 그 노인들 풍지박산 내놓은 이런 그 악덕 사업가들도 있죠. 그 보이스피싱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얼마 전에 이 한창 많이 그 SNS상에 떠돌던 건데 그 어떤 분이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보이스피싱 뭐 맨날 그러잖아요. 뭐 서울지검 뭐 무슨 수사관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아침부터 참 수고 많으시네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 또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뭐 계속 그래요. 아니 글쎄 이번엔 내가 또 무슨 죄를 졌냐고 막 벌써 몇 번째 받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도 같이 웃다가 끊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 참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쌈짓돈을 들어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던데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인천 서부서 관할에서 난 건데요. 학교 행정실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인분들 60세에서 90세까지 연세도 다양해요. 폐지 줍는 분들을 상대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접근해서 내가 학교 행정실이 근무하는데 학교에서 저 종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폐지가. 내가 이거 전부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인사해라. 해가지고 노인분들 한 56명 정도한테 1,058만 원. 정말 벼룩이 간 내먹어야 될 사안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본인도 자백한 게 80건이거든요. 아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사기를 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일단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그렇죠. 신고도 잘 안 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노인분들이 요번에 같은 그 폐지 같은 경우도 노인분들한테 왜 그런 거 주셨어요? 왜 신고 안 하셨어요? 했더니 언젠가는 또 혹시 폐지 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언젠가는 주겠지 생각했고 내가 모자라서 그렇고 뭐 이렇게 생각했고 또 법 절차를 사실상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고도 꺼리고 그러시는 거죠. 예, 이거 참. 근데 어쨌든 이런 수법에는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럼요. 근데 또 이게 오늘 우리 김복준 박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아유, 이거 참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마디만 해주시죠. 이거 진짜 나와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예. 또 누군가 또 맡아서. 아니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아주 흥미진진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김복준 박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제가 뭐 청취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사반장의 사건 의뢰 지금까지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박사였습니다. 오빠다. 오빠다. 시크한 오빠의 치킨. 오븐으로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치킨. 오빠한테 맞아볼래? 오빠다. 자기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럼 시원하게 말아먹었지. 부드러운 쇠고기 샤브샤브를 살얼음이 사르르 쫄깃한 냉메밀로 말아서 이런 맛 처음이야. 최선단 냉메밀 샤브샤브. 최선단 가맹 문의는 1566-3800.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아마 메르스 관련 소식이 전체 언론을 뒤덮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지나친 과대한 공포는 좀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하되 우리가 과대한 공포 좀 피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